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7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5년 가까이 미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드는 구독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는 제가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자마자 대부분 다 회원에 가입돼 주셨고요. 한국에 들어가서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 강연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책을 내면 또 책도 구입해 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인플루언서라는 길을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신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도 이렇게 소중한 구독자분들 중에 한 분인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질문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올인원 멤버십에 연회원이 지금 기간이 끝나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50% 할인 혜택을 계속 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자세한 내용을 공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제는 미준 멤버십에 연 회원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월 회원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 번도 이 이유를 설명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잠깐 설명드리면요. 제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조금 단조롭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중간에 이제 뭐 식사를 한다든지 잠깐 와이프랑 나가서 뛰면서 운동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런 생활 패턴을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을까? 최근 들어서 이제 방송하는 것도 그렇고 미준 멤버십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체력적으로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회원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책임입니다.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같은 컨텐츠, 계속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가급적이면 월 회원만 운영을 하면서 자유로운 영혼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이제 말레이시아로 제가 거주지를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삶의 질이 조금은 향상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또 요즘에 운동도 다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어지면요. 다시 연회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자유로운 영혼님 불편하시겠지만 월 회원으로 연장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향후에 연간 멤버십 프로모션 다시 기획하게 되면 자세하게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이 수요일이죠. 다가오는 일요일 날은 두 가지의 프로모션이 마감이 됩니다. 첫 번째는 초이스 스탁의 50% 할인 행사고요. 두 번째는 시킹알파에서 운영하고 있는 봄맞이 세일이 이번 주 일요일 날 동시에 마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할인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 가입하시던 시킹알파에 가입하시던 초이스닥에 가입하시던 적어도 한두 가지의 플랫폼에는 가입을 하시면서 근거 있는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논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투자 결정을 할 때 논리에 입각한 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막연한 생각이라든지 감이라든지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논리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거나 변동성이 지금처럼 극심하게 되면요. 논리에 입각한 결정을 한 사람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논리적인 결정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만약에 이렇게 논리적인 결정을 한 사람들은요. 논리가 깨지게 되면 아주 미련 없이 해당 종목을 매도하거나 비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논리적인 결정을 반복하다 보면요, 역시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가 있다. 자, 따라서 논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바탕이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치적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을 위해서는 제가 올인원 멤버분들께 적어드리는 미준의 한마디라는 코너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단순히 저희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뭔지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킹알파 같은 경우는 퀀트 스코어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초이스탁에서는 스마트 스코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펀드멘탈을 분석해서 각 기업들이 얼마나 우량한 기업인지 수치로 표현하는 이러한 수치를 믿으면서 논리적인 투자를 진행하셔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건강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따라서 이번 주 일요일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필요하신 멤버십 가입하셔서 건강한 투자 활동을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5월 7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S&P 500 맵도 딱 봐도 하락장이죠.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색을 기록하고 있고요. 녹색의 수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시장의 폭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특히 헬스케어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결정적으로 벌텍스라는 파마스티컬 기업에서 진행 중이던 임상 시험을 포기한다, 이런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벌텍스를 비롯해서 모더나 같은 경우도 12% 이상 떨어지고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급락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의 폭이 많이 줄어들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50을 넘기는데요. 어제 53에서 50.69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가 회복된 종목은 36.97%까지 하락을 했고요. 다음에는 변동성 지수입니다. 빅스는 다행히 많이 올라가진 않고요. 24.28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를 보시면 그리드에 머물러 있는데요. 어제보다 한 단계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중립보다는 오히려 탐욕이 넘치는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초이스탁이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는 보통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요. 어떤 의미인지 여기를 클릭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투자 전략도 한번 클릭을 해보시죠. 지금 보통 단계인데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지 조언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보통 구간에서는요, 두 가지의 투자 전략으로 시나리오가 나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불안 단계에서 보통 단계로 점수가 오를 때는 보유하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만약에 두 번째 시나리오, 과욕 단계에서 보통 단계로 점수가 하락하고 있으면요, 신규 매수는 엄선한 종목에 한해서 신중하게 실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의 조언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마켓 스코어가 공포 단계까지 떨어졌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그냥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지금 초이스스탁에서는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준 탑픽의 성적인데요.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1% 가까이 급락했던 것을 감안하면 미준 탑픽의 성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승한 종목의 수가 8개나 되거든요. 일단 탈레에너지가 5.60% 급등했고요. 두 번째로 넥스트래커가 플러스 4.30, 비스트라 에너지도 3.43%나 상승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탈레에너지, 비스트라, 이렇게 AI 관련된 에너지 주식이 좋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는 다른 종목이 어닝을 발표했고요.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10% 급등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탈렌에너지 그리고 비스트라가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셀레스티카가 플러스 3.06, 프로시얼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플러스 1.29, 우버 역시 0.47% 상승했고요. 트레이드 데스크가 0.23%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은 0.17% 올라가면서 이제 97,000달러를 넘어섰고요. 다른 종목은 다 하락했는데요. 스트래티지가 0.24%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25, 브로드컴 마이너스 0.31, 이노데이터 마이너스 0.44, 알파벳 마이너스 0.60, 아마존 마이너스 0.72, 테슬라 마이너스 1.75, AMD가 마이너스 1.96,
메타 마이너스 2.00, 크레도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09, TSMC 마이너스 2.34,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가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12% 넘게 급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시장에 대한 전망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좀 부정적인 전망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예정인데요. 저는 시장의 분위기가 나쁠 때는 조금은 긍정적인 기사를 많이 읽고요. 또 요즘처럼 시장이 연속적으로 상승했을 때는 약간은 부정적인 기사를 일부러라도 좀 읽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적절히 현금 비중을 운영하면서 건강한 투자의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 우리가 들어볼 부정적인 견해는 폴 튜더 존스의 의견이고요. 자, 이분의 의견에 따르면 트럼프가 관세를 낮춘다 해도 미국 주식은 새로운 저점으로 다시 한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폴 튜더 존스가 누군지 잠깐 설명드리면요. 거시경제, 정책 변화, 관세, 금리 등 주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온 글로벌 매크로 전략의 선구자다. 이렇게 소개가 가능하고요. 1987년에 블랙 먼데이 당시에 연간 125%가 넘는 수익을 기록하면서 시장의 대폭락을 정확하게 예측했던 유명 투자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경력이 화려하죠. 자, 이렇게 유명한 투자자 폴 튜더 존스는요. 트럼프가 대중 관세를 대폭 낮춘다 해도 미국 주식은 새로운 저점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CNBC 인터뷰에서 억만장자 헤지펀드 창업자인 존슨은요. 트럼프는 관세에 집착해 있고 연준은 금리 인하에 집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만약에 50%까지 낮추더라도 우리는 아마 새로운 저점으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관세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4월 초에 S&P 500 지수는요. 2월 고점 대비 약 19%까지 하락하면서 사실상 베어마켓 경계선까지 근접한 바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20% 넘게 떨어져야 베어마켓인데요. 거의 그 근처까지 갔었던 거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관세 조치를 90일간 중단하고요. 또한 일부 전자제품을 면제하면서 주가는 대부분의 손실을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중국산 품목에는요, 145%라는 말도 안 되는 관세가 부과된 상태고요. 중국은 125%의 보복 관세를 미국 수입품에 적용하고 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존슨은요, 설령 트럼프가 앞으로 관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더라도 여전히 1960년대 이후에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 효과를 일으키면서 경제 성장 속도를 크게 저해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50%나 40%까지 내린다 하더라도 이는 60년대 이후에 최대 세금 인상에 해당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종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존슨은요. 연준이 정말 매파적 기조를 완전히 전환해서 대폭 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는 한 우리는 새로운 저점을 향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새로운 저점이 형성되면 진짜 힘든 날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존슨은요.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비교해서 금융시장 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었다라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수년간 주식이 과대평가됐다라고 경고하면서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18% 이상 급락장을 우리가 겪었죠. 최신 공지에 따르면 그의 운용사 튜더 인베스트먼트 코퍼레이션은요. 2024년 4분기 동안 엔비디아 주식을 계속해서 축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엔비디아 주가는 2025년 초 이후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따라서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한 것은 굉장히 적절한 시기적절한 그런 대응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칭찬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미주은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논리적인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읽어본 기사에 따르면 폴 튜더 존스의 시장 전망은요. 상당히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분명히 중요한 참고 자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호작용하는 수많은 변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만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요, 오늘 마무리되는 FOMC 미팅 끝나고 나서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지정학적인 이슈는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기업 실적, 최신 경제 지표 등 다양한 핵심 지표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도 혹은 또 한 번의 조정에 빠져드는 경우에도 안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금 비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참고로 폴 튜더 존스의 최근 투자 수익률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이 전문가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탑 20의 수익률을 보시면요, 과거 3년 동안 마이너스 3.85입니다. 따라서 연평균 마이너스 1.3%라는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고요. 탑 50도 마찬가지죠. 3년 동안 0.3% 올라가는데 그쳤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수익률을 봐서는 굉장히 좀 감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폴 튜더 존스의 탑 홀딩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지난 분기 말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81.76%나 보유 비중을 늘리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요, 비트코인 ETF입니다.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많이 늘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 밖에도 IVB, 이거는 이제 S&P 500을 추종하는 ETF죠. 그 밑에 보시면 소형주를 추종하는 IWM도 비중 있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여기 있습니다. 36.6% 비중을 줄이긴 했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장 비중이 높은 탑 10 안에는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자, 아마존을 많이 늘렸습니다. 지난 분기에 비해서 219% 보유 비중을 늘리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탑 10 안에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팔란티어로 넘어갑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종목은 팔란티어였고요. 팔란티어 어닝에 대한 각 기관의 반응이 일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역시 팔란티어는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인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월가의 기관들은 팔란티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골드만삭스인데요. 골드만삭스는 투자 의견의 중립을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80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에서는 27% 떨어질 것이다, 부정적인 예상이 대두가 되는 거고요. 커멘트가 중요하겠죠. 엔터프라이즈 AI의 도입 추세, 그리고 미 정부의 기술 투자 확대, 방위 산업 및 제조업체의 엄청나게 빠른 채택 속도를 생각하면 지금 현재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린 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높잖아요. 따라서 매수는 아니고 중립을 유지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캔터 피츠제랄드고요. 투자 의견은 역시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98달러에서 110달러까지 올렸고요. 하지만 하락 여력이 아직은 10% 이상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커멘트를 보시면요,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의 성과와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커멘트긴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아직까지 현재 주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모간 스탠리 역시도 중립을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90에서 98달러로 10% 올렸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나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7년 예상 프리 캐시플로우 대비해서 약 95배의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고평가다. 따라서 더 나은 진입 시점을 기다릴 것이다. 더 나은 진입 시점을 기다리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보통은 더 나은 진입 시점을 기다릴 때는 상승장이 굉장히 과열화될 때, 이럴 때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하락 추세가 굉장히 강력하다가 반등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더 나은 진입 시점이 오기는 할 텐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다음에는 미주호입니다. 매도를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80에서 94달러까지 올렸습니다. 뭐 그럼에도 24%는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뛰어난 실행력에도 2026년 예상 매출 대비해서 60배나 되는 고배수, 따라서 PSR, PER이 아닙니다. PSR이 60배라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도이치뱅크도 매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50에서 무려 80까지 올렸습니다. 뭐 그래도 35%는 떨어질 수 있고요. 2026년 매출 대비해서 57배나 되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RBC는 매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40달러에 불과합니다. 하락 여력이 70%, 앞으로 반토막 이상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커멘트를 보시면요. 정부 부분의 실적을 양호하나 성장 여력과 제품 차별화에 대해서 의문이 잔존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커멘트는 개인적으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제품의 차별화에 대한 의문이 있다. 제품 차별화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게 바로 팔란티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지금 현재 성장률이 40% 가까이 되는데 수익성,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수익률도 높고 성장률도 높은 것은요. 결국은 독점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차별화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커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장 여력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로서는요. 고객의 수가, 고객사의 수가 1000개도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무궁무진한 시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팔란티어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제프리즈입니다. 언더퍼폼, 매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60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에서 반토막이 날 것이다, 이러한 예상으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2026년 매출 대비해서 56배나 올라가 있는 비이성적인 밸류에이션이 그 이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루프캐피탈입니다. 매수를 유지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25에서 13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도 5%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해가 가능하고요. 엔터프라이즈 AI 시장은 거대하며 팔란티어는 카테고리 리더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고객사의 수가 1000개도 되지 않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카테고리 리더, 독보적인 위치, 즉 독점 기업이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웨드부시입니다. 웨드부시 역시도 팔란티어의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몇 되지 않는 기관 중에 하나고요. 목표 주가는 기존의 120에서 140으로 오히려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에서도 15% 가까이 급등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커멘트를 보시면 향후 3년간 트릴리언 달러 기업의 가치를 달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AI 혁명 테마의 핵심 주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팔란티어의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향후 3년 동안 주가가 3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 엄청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팔란티어 주식의 유일한 리스크는 높은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이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업이 독점 기업이기 때문이다. 팔란티어가 독점 기업이라는 것은요, 83까지 올라간 룰 오브 40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업은 수익률이 적자이거나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수익률이 매우 높은 기업은 성장률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토끼를 모두 잡고 있는 몇 되지 않는 기업 중에 하나인 메타도 이 수치가 57에 불과하거든요. 57이 어떻게 나왔냐면 메타의 매출 성장률은 16%, 영업 마진이 41%를 기록했거든요. 두 개를 더하면 57이죠. 따라서 룰 오브 40에서 40만 넘어도 굉장한 우량 기업인데요. 메타는 57이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요, 매출의 성장률과 영업 마진을 합친 수치가 80을 넘어가는 대형 기업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엔비디아, 그리고 두 번째는 팔란티어죠. 그리고 두 기업 모두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사실상의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에서 지금 GPU 시장에서 90% 가까이인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팔란티어도 마찬가지죠. 자, 물론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기업 중에서 저는 엔비디아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포트폴리오에서 엔비디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요, 성장 추세가 꺾이는 시점까지는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뭐 예전에 아마존이 대표적인 예죠. 그리고 팔란티어의 성장 추세는요, 오히려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성장 추세가 꺾이기는커녕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아직까지 AI 수혜주로서 팔란티어의 투자 가치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유일한 리스크가 낮아질 때마다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팔란티어 관련된 소식인데요. 팔란티어의 CEO가 주가 급락을 이유로 해서 계획해둔 주식의 매각을 철회했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자, 일단 핵심적인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리죠. 알렉스 카프 CEO는요,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거의 100만 주 가까이 매각을 규정했던 룰 10b5-1 거래 계획을요, 3월 10일에 해지해버렸습니다. 원래는 100만 주 가까이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었는데 매각을 취소했다는 거죠. 해당 계획 하에 그는 2월 20일부터 21일 이틀간 RSU 세금 납부를 위해서 43만 2,565주를 평균 주당 103.01달러에 매각했다. 그렇게 되면요, 4,460만 달러 정도를 매도했다는 것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원래는 100만 주 정도 팔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43만 주만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43만 주 판 것도 팔기 싫었는데 세금 납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획 대상 주식 가치는 매각 전에 10억 달러를 넘었었는데요. 결국은 4,460만 달러만 확보했기 때문에 5%도 팔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팔란티어 주가는 2월 중에 125달러까지 올라갔다가 3월 10일 연초 종가 75.63달러 밑으로 하락했고요. 최근에도 125.26달러까지 반등했었지만 실적 발표 이후에 13% 급락하면서 10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따라서 알렉스 카프가 원래는 주식을 많이 팔려 그랬는데 이거를 다 취소해버렸다. 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요, 당초에는 100만 주 가까운 팔란티어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었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급락하자 계획했던 주식의 4.3%에 불과한 43만 2,565주만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매도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알렉스 카프도 주가가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매도 시점을 늦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팔란티어 CEO가 기다리는 주가 상승이라면, 따라서 팔란티어 CEO는 지금 팔란티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주가 상승은 실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주가 상승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의 모멘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4가지는 매도, 10가지는 중립이고요. 12가지는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13% 넘게 주가가 흘러내렸지만 아직까지 RSI 지수도 55를 기록하고 있어서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고요. 50일 이평선, 200일 이평선도 단단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요. 팔란티어 주가는 정고점에서 막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126달러 부근이 정고점이었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단단한 저항선이 여기 있었고 이 저항선을 뚫기에는 어닝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저는 굉장한 어닝 실적이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어쨌든 어떻게 보면 눌림목을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하락하다가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두 번째 도전할 때는 뚫고 나가지 않을까, 상향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인적으로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렸던 어닝 결과 하나가 있었습니다. AMD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제가 엊그제부로 이제 AMD를 미주원 탑픽에 포함시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탑픽에 포함시키자마자 주가가 폭락하면 제가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하잖아요. 그래서 어제 어닝 결과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을 졸이면서 지켜봤습니다. 다행히 AMD가 굉장히 좋은 어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어닝 결과 잠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빚을 기록했습니다. 전망치를 초과 달성한 거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1분기의 매출은 74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률이 36%를 찍었고요. 매출의 총이익률은 50%, 전년 대비해서 3%포인트가 향상됐습니다.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았는데요. 전년 대비 2139% 성장했습니다. 순이익은 7.09억 달러, 그렇게 되면 전년 대비해서 476% 성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주당 순이익은 0.44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성장률은 529%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갭 기준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는 갭보다는 논갭을 살펴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성장률을 계산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논갭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매출의 총이익률은 54%, 전년 대비 2%포인트가 향상됐다, 마진이 올라갔다, 긍정적이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7%나 성장했습니다. 순이익 역시도 전년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 55%, 주당 순이익도 전년 대비 55%,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멋진 성장률을 만들어낸 성공적인 한 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부분별 실적을 살펴볼 텐데요. AMD의 매출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센터,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게임. 클라이언트는 개인 PC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베디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데이터 센터와 클라이언트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매출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죠. AI 수혜주가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성장해야 됩니다. 보시면 매출이 37억 달러를 찍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57%나 성장했고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AMD의 EPYC CPU 그리고 AMD의 Instinct GPU 판매가 굉장히 호조를 이뤘다. 주요 원동력이었다. GPU도 잘 팔리고 그리고 GPU도 잘 팔리면서 전반적으로 데이터 센터의 부분이 57%라는 멋진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PC 시장인데요. 클라이언트, 게임 부분의 매출이 29억 달러를 찍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의 건강한 성장률을 이뤄냈습니다. 그 중에서 클라이언트만 띄어서 보면 매출이 23억 달러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68%가 증가했고요. 게임 매출은 오히려 30%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습니다. 게임 매출은요, 아무래도 새로운 게임기가 나와야 그때 올라가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2분기의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2분기의 매출을 약 74억 달러로 제시했는데요. 컨센서스는 72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농갭 매출 총이익이 약 43%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여기에는 8억 달러 규모의 재고라든지 관련 충당금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비용을 제외하면 매출 총이익률은요,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54% 수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익률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미준의 한마디로 마무리합니다. AMD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74억 4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개인적으로 그 내용이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비즈니스가 포함된 데이터 센터 매출이요, 전년 동기 대비 57%나 급등했기 때문이죠. AMD 경영진은 EPYC CPU 그리고 Instinct GPU의 판매 호조로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급등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개인적으로 AI 가속기 판매 증가가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었다 판단합니다. AMD는 2분기 매출도 71억 달러에서 77억 달러로 예상을 했죠. 따라서 중간값이 월가의 컨센서스를 넘어서면서 실적 가이던스 모두 만족할 만한 어닝이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어닝 결과에도 불구하고 AMD의 주가는요, 시간의 거래에서 1.6% 소폭으로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어닝 결과가 좋으면 10% 정도는 급등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AMD의 주가가 대박 어닝에도 급등하지 못한 이유를 잠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을 좀 보시면요.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가 지난달에 발표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AMD는요, 올해 MI300A 칩 판매가 제한이 되는 바람에 약 15억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렇게 어제 어닝콜에서 발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난달만 해도 15억 달러가 아니라 8억 달러 정도 매출이 손실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8억 달러가 갑자기 15억 달러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또한 이번 분기, 2분기, 한 분기 동안 데이터 센터 매출이요. 약 7억 달러 정도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요, 생각보다 대중국 수출 제한 조치 때문에 매출이 손실이 크구나. 그것 때문에 AMD의 주가가 달리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보시면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었죠. 그리고 그 가이던스는요. 7억 달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선 겁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매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PC 관련된 매출도 굉장히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기대가 가능한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제가 한 가지 또 덧붙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2022년 챗GPT가 출시되고요. AI 가속기가 반도체 업체의 핫 이슈가 되기 전까지는요. AMD 주식의 투자 가치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던 AMD의 CPU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불과 3년도 안 됐죠. 한 2년 반 전만 해도 AMD에 투자하면서 이 기업이 인공지능 수혜주가 될 것이다. 인공지능 GPU를 만들어서 많이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투자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 얘기는 GPU는 덤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때 CPU 시장을 독점했던 인텔의 존재감이 약화되면서 꾸준하게 시장 점유율을 올려가던 AMD의 주가는요. 그들의 CPU 시장 점유율 향상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과거에 AMD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우상향했던 이유는요. 이들의 CPU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GPU랑은 상관이 없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도요, AMD의 CPU 시장 점유율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정확한 수치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먼저 데이터 센터 CPU 시장 같은 경우는요,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AMD의 CPU 시장 점유율은 약 23%인데요. 전년 동기 18%에서 5%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은 나머지 77%를 차지하고 있고요. PC CPU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으로 AMD의 데스크톱, 노트북 CPU 단위 점유율은요, 27.1%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1년 전에는 19.7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1년 만에 7.4%포인트 상승한 거죠. 반면 인텔은 약 72.9%를 차지하면서 아직까지는 1등 기업이긴 하지만 AMD의 성장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다. 이 부분을 재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이 중에서 데이터 센터 CPU 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PC 시장 같은 경우는 포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장이 좀 정체되어 있잖아요.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하지만 데이터 센터 시장은요. 인공지능 붐 때문에 앞으로도 기하급수적인 규모의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 1분기 실적에서 AMD의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대비 57%나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이유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AI 가속기, 즉 GPU 판매가 호조를 이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하지만 시장에서 최고의 데이터 센터용 CPU라고 극찬받는 CPU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에픽 CPU입니다. 따라서 에픽 CPU의 기여도가 굉장히 컸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AMD는요, 인공지능 수혜주가 확실합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밀려서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러 있는 GPU의 잠재력이다. 만약에 AMD의 시장 점유율이 10%도 되지 않는데 만약에 20%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GPU의 매출은 2배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CPU입니다. 데이터 센터 시장의 급격한 성장, 그리고 시장 점유율까지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두 가지의 성장 동력을 모두 장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용 CPU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두 가지의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GPU, CPU 두 가지를 가진 AMD는 인공지능 수혜주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영상에는요.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긍정론자 톰 리가 다시 등장하고요. 앞에서는 우리가 폴 튜더 존스의 다소 부정적인 시장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긍정론자 톰 리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 여러분들의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아울러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nvestors are getting set for this week's Fed decision. Joining us now, Tom Lee, Fundstrat Global Advisors, head of research. And a lot of, again, Tom, I don't know how you would characterize initially your take. Maybe a little bit early on the stabilization, but then you really pretty much nailed it a couple of weeks ago, and that was the low. You said 5,500 near term on the S&P. We got to that easily. Can you summarize what you've seen the past couple of weeks and what you think happened? I guess the peak tariff angst was hit when you said it was hit, and couldn't it come back still though? Joe, I do think tariff fears can come back, but the stock market and I think the macro is in a better place today than it was on April 7th. One is I think that the tariff expectations, even if we don't know what they end up looking like, are really much better than what we saw on April 2nd. The second is that the markets that lead stocks, such as credit and the VIX and high yield, are in a much better place. High yield has recovered almost all the widening that happened since April 7th, and the VIX is uninverting the term structure, which basically means the market for volatility is calming down. And then I think when we look at 2026, I think there is stuff to have some confidence about because the economy is holding up better at the moment, and next year we can look forward to deregulation. I think the comparisons for earnings will be much better for next year. And then, of course, if we get some tariff policies that lead to exports, we have upside to earnings growth. So all in all, I think it makes sense that the markets have recovered to this point. But, the bar for recovering to all-time highs is, of course, higher. But I do think the risk-reward is actually still positive here. Yeah, I was thinking that, too, that you're probably thankful and gratified that we're back to where we are, but just seems like there's some backing and filling that's going to be happening before we break out to new all-time highs. Do you think with the tariff regime as it is, some of the comments made by President Trump over the weekend that why would, if these are temporary, why would anyone build a plant here? So that some of them might be permanent. I still think it's negotiating. I'm still not sure I take that at face value. But if it's a permanent regime of tariffs, you still think we get to new highs in 2025 or by 2026? Yes, I think new highs are possible this year. I mean, one reason is, companies have proven themselves to manage through shocks, and I don't think investors give them enough credit. That happened with COVID. Companies survived. Companies survived a bullwhip effect on the economy. They survived a surge in inflation. They survived the Fed hiking at the fastest rate ever. So I think this tariff shock, while it is shocking, I think earnings will probably outperform expectations. I mean, that'd be one thing. And then I think the things that were leading us down, whether it's Tesla or the Mag 7 or Bitcoin, they've begun to recover. In fact, as you know, Bitcoin's above its April 2nd level. So Bitcoin, I think, is telling us the S&P should recover towards the 5,800 level in the near term, and that's still upside from here. Yeah, that was another one of your calls that it would catch up with gold, and it's lagged in the past. What about some of your good calls or accurate calls, Tom, have been based on inflation, and it's a real sort of a push and pull between what we're worried about with tariffs, which would theoretically restart inflation, even if I don't know if restart's the right word. Maybe there is some still left in the pipeline. But oil, I just always think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inflation, which ripples through everything, is oil. And you look at oil, and I think that could counteract a lot of what we see from, maybe even not only offset the tariff inflation, but actually be more important.
So what's the Fed do? Well, I agree with you, Joe. I mean, the two leading indicators for inflation should be, like you said, commodities, and oil is telling us inflation is weaker. And the labor market, the JOLTS data shows the job market's not that strong, so there's not really a wage pushing inflation. And I think the inflation data recently shows inflation is tracking lower than expected. The Fed has been on hold, and they're saying they're waiting for tariffs. But what's interesting is the ECB has been cutting rates, even though there's tariffs, inflation hitting Europe, or soon to hit Europe. The reason is ECB's inflation measure, the HICP, exclude shelter. If the Fed excluded shelter from its core inflation calculation, it's lower than Europe now, and yet Fed funds is over 225 basis points tighter than Europe. So I can actually sympathize with the argument the Fed should be cutting now, even if we don't know the effects of the tariffs.